2달간의 출장, 예고 없이 돌아온 집에서 시댁 식구들이 친정엄마를 창고에 가두고 찬밥을 먹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경찰을 불러 그들을 모두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막 착륙했을 때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외에서 프로젝트 협상을 진행했죠.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뒀지만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비서가 예약해둔 비행기는 내일이었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루 먼저 돌아오는 표로 바꿨습니다.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제 엄마 이현숙 여사의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신 구수한 된장찌개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인 최영자 여사님이 부엌에 들어갈 리는 만무했지만요. 제 이름은 박서연, 36살이고 무역회사의 대표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죠. 돈과 지위, 그리고 모두가 꿈꾸는 서초동의 고급 빌라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쥔 성공한 여성이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친정 엄마라는 사실은 저밖에 모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홀로 저를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제가 성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를 집으로 모셔와 제 손으로 직접 모시고 효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제 피땀으로 이룬 곳이니까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도 처음에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님과 시누이 미나도 함께 들어와 살게 되었죠. 저는 집도 넓으니 식구가 많아지면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도 말동무가 생길 테니까요. 제 효심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고, 특히 5 식구의 생활비 전부를 제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을에 접어든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는 차가 더 빨리 달려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엄마를 위해 최고급 관절 영양제 한 박스와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실크 스카프를 샀습니다. 시댁 식구들 선물도 잊지 않았죠. 시어머니를 위한 명품 향수, 시누이를 위한 최신형 이어폰, 그리고 남편 민준 씨를 위한 값비싼 시계까지. 저는 언제나 가족의 화목을 위해, 그리고 엄마가 어떤 싫은 소리도 듣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출장 중인 2달 동안 저는 매일 집으로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언제나 전화를 받는 건 민준 씨였죠. 그의 목소리는 항상 바빠 보였지만 한결같았습니다. 장모님 잘 지내셔. 걱정 말고 일에 집중해.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가끔 엄마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면 민준 씨는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운동하러 가셨다거나 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신다고 둘러댔습니다. 당신 일에만 신경 쓰시래. 엄마는 괜찮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제가 손수 공들여 쌓아 올린 행복한 가정이라는 허상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택시가 빌라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직접 캐리어를 끌자 익숙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해질녘 노을 아래 제 우윳빛 집은 고요했습니다. 저녁 6시, 원래 이 시간이라면 집안에 불이 켜지고 웃음소리, TV 소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소름 끼치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들 마트에 갔거나 외식하러 나갔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스마트키를 꺼내자 삑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 양옆의 작은 정원은 예전에 엄마가 매일같이 가꾸시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장미덤불을 뒤덮고 있었고 난초 화분 몇 개는 이미 오래전에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누구보다 꽃과 식물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정원을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실 수 있었을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급스럽고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냉기와 함께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준 씨, 미나야. 제가 소리쳐 불렀지만 거대한 집에 침묵만이 되돌아왔습니다. 제 실내화는 신발장에 그대로 있었지만 엄마가 자주 신으시던 낡은 슬리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시어머니와 미나, 그리고 민준 씨의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구석에 밀어넣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곧장 2층에 있는 엄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특별히 엄마를 위해 마련해드린 정원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과 개인 TV, 약장까지 갖춰진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침대 시트는 팽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엄마의 옷은 그대로 있었지만 비정상적일 정도로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드시라고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영양제 병 위에는 얇은 먼지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방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동안 울린 후에야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끄러운 클럽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민준 씨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나 집에 왔어. 왜 집에 아무도 없어? 엄마는? 우리 엄마 어디 계셔?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음악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모양이었습니다. 자, 자기, 온다고 말도 없이 나 지금 고객 접대 중이야. 오늘 어머님이랑 미나는 제주도로 여행 갔어. 아마 주말에나 돌아올 거야. 여행, 난 몰랐는데.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현숙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집에 계신다고 했잖아. 수화기 넘어가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 장모님? 장모님도 같이 가셨어. 어머님이 심심하실까봐 같이 가자고 하셨거든. 연세도 있으시니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하시면 좋잖아. 걱정 마, 엄청 즐거워하셨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얼미가 아주 심하신 분입니다. 20km 이상 떨어진 곳은 가본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 엄마가 평소에 엄마와 겉으로만 잘 지내는 척했던 시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제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제주도 같은 데 안 가. 솔직히 말해, 엄마 어디 계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민준 씨의 말투가 짜증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출장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좀 쉬어.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진짜 놀러 가셨다니까. 일단 끊을게. 나 손님 상대해야 해서 저녁에 다시 얘기해. 민준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엄마의 방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 분명히 이건 거짓말입니다. 만약 엄마가 여행을 가셨다면 왜 모든 옷과 개인 물품이 옷장에 그대로 있는 걸까요? 왜 영양제 병에는 먼지가 쌓여 있는 걸까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 안의 모든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실, 시어머니 방, 미나의 방. 모두 깔끔했지만 냉기가 흘렀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생수 몇 병과 냉동 인스턴트 식품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연로하신 엄마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니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차가운 가을 바람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정원을 둘러보다가 정원 끝에 있는 창고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곳은 원래의 낡은 정원 도구나 쓰지 않는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곳이었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곳이었죠. 그리고 저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고의 나무 문이 밖에서 커다란 쇠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왜 창고를 저렇게 큰 자물쇠로 잠가야 했을까요? 안에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도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걸까요? 미친 생각이지만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냐, 그럴 리가 없어. 여긴 내 집이고 지금은 21세기야.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창고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곰팡이 냄새와 지독한 소변 냄새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낡은 나무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완벽한 침묵.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민준 씨 말이 맞을 거야. 엄마는 여행을 가셨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겠지. 막 돌아서려는데 스윽, 스윽 하는 희미한 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마치 옷감이 긁히는 소리나 손톱으로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 거기 누구 있어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숨막히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안에 누구 있냐고요? 대답해요. 저는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지로 참는 듯한 울음소리, 절망에 찬 흐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현숙 엄마, 엄마 맞아요. 서연아, 서연아, 우리 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메마르고 힘없는 목소리. 하지만 그건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엄마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피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압도하는 미친 듯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엄마, 엄마 기다려요. 내가 금방 꺼내줄게. 쇠 자물쇠를 노려보았습니다.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분명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은 집에 없습니다. 비켜요. 엄마, 문에서 멀리 떨어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깨진 화분더미 옆에 조경용으로 쓰던 커다란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저는 돌덩이를 번쩍 들어온 힘을 다해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쨍! 자물쇠가 흔들렸지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젠장, 젠장. 저는 욕을 내뱉었습니다. 돌을 던져버리고 차고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차고 열쇠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수리할 때 쓰는 쇠지렛대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뛰쳐나와 쇠지렛대 끝을 자물쇠와 문고리 사이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내리눌렀습니다. 열리라고, 쩍. 쇠로 된 문고리가 제 분노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문고리가 부서지며 자물쇠가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무거운 나무 문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역한 악취가 얼굴을 덮쳐 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비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자루더미와 거미줄이 가득한 방구석에 뼈만 앙상한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하얗게 새어 오물로 떡져 있었고 옷은 다 해지고 찢어져 끔찍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타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이 불빛 속에서 저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보자 바싹 마르고 갈라진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 왔구나. 엄마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옆에는 이가 빠진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핀 흰밥과 이미 상해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손과 발에 힘이 풀리면서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리다 툭 꺼지며 창고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불빛이 마지막으로 비춘 장면은 제 뇌리에 뜨거운 인두처럼 새겨졌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하고 깨끗하게 살아오신 제 엄마가 지금은 악취나는 누더기 더미 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사람의 소리가 아닌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어서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았던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 앙상하고 차가운 더러운 몸이 닿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연이에요. 정신 좀 차려봐요. 엄마. 저는 작고 가벼운 엄마의 몸을 미친 듯이 끌어안았습니다. 예전에 엄마는 마르셨지만 건강하셨고 피부는 혈색이 좋았으며 몸에서는 항상 은은한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품에 있는 사람은 뼈에 가죽만 씌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살갗은 차갑고 끈적였으며 악취와 소변 냄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찾아 손전등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불빛이 더 선명하게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엄마가 떼탄 눈을 떴습니다. 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흐리고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여기에? 엄마의 목소리는 마른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저 왔어요. 엄마, 제가 왔어요. 저는 흐느끼며 제 값비싼 재킷을 벗어 엄마를 감쌌습니다. 엄마의 초라한 모습을 가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가 엄마한테 이랬어요? 누가 엄마를 여기에 가둔 거예요? 엄마는 대답 없이 그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주리고 두려움에 시달린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이 갑자기 겁에 질려 옆에 놓인 이 빠진 밥그릇을 향했습니다. 저도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밥, 시큼한 냄새가 나는 누렇게 변색된 흰밥 한 그릇, 시든 채소 몇 가닥과 하얗게 굳은 비계 덩어리가 그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요. 그들이 제 엄마에게, 연로하신 분에게 연명하라고 준 음식이 이런 것이라고요. 온몸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지옥이야. 그리고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이 집에 사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엄마, 제가 여기서 꺼내드릴게요. 방으로 모실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엄마를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엄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아프셨을 때도 안아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가벼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영웅만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얇은 옷 위로 엄마의 앙상한 갈비뼈가 제 팔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엄마를 안고 창고 문턱을 넘어서자 엄마는 갑자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앙상하고 더러운 손으로 눈을 가리셨습니다. 밝아. 너무 밝아. 눈부셔.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제가 출장 간 2달, 꼬박 2달이었을까요? 저는 엄마를 꽉 끌어안고 차가운 마당을 빠르게 가로질렀습니다. 정문이 아닌 부엌으로 바로 통하는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셨어야 할 식탁 의자에 엄마를 앉혔습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켰습니다. 빛이 필요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어두운 느낌을 몰아낼 빛이 필요했습니다. 엄마는 넓은 의자에 파묻히듯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낯선 곳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깨끗하고 환한 부엌을 두려운 눈으로 둘러보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저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엄마를 해치지 못해요. 제가 맹세해요. 엄마는 저를 보셨습니다. 메마른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험숙해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눌린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터져나와 서럽고 고통스러운 통곡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서름과 고통, 절망을 토해내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제 어깨에 기대어 마음껏 우실 수 있도록 안아드렸습니다. 제 비싼 실크 셔츠가 엄마의 눈물과 오물로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고통을 쏟아내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울음이 잦아들고 간헐적인 흐느낌만 남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최 여사님, 시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엄마의 몸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이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 말해주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떡진 엄마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제가 알아야 해요. 누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했는지 제가 꼭 알아야 해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구원의 밧줄이라도 잡은 듯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네가 떠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엄마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한마디 한마디를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돌변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다정한 척, 살가운 척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향해 빌어먹는 식충, 딸년 등골 빼먹는 짐 덩어리라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집안일을 전부시켰어. 엄마는 흐느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집을 어떻게 나 혼자 다 해. 아침부터 밤까지 청소해도 깨끗하지 않다고 더러운 물을 나한테 끼얹었어. 총것, 더러운 것. 이라고 욕하면서 세상에, 우리 엄마는 관절염이 심해서 저는 절대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제 가사도우미까지 고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자 민준 씨는 돈을 아껴야 한다며 가사도우미를 그만두게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아서 한 결과가 이거였을까요? 미나 그 애. 엄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악독한지. 나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걸 가만히 앉아서 구경했어. 심지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낄낄 웃었어. 촌스러운 할망구 청소하는 거 구경하는 게 재밌다면서.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 자기들끼리 밥 먹고 남은 음식을 그릇 하나에 아무렇게나 담아서 나한테 던져줬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에서 보았던 곰팡이 핀 밥그릇이 떠올랐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럼 돈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엄마에게 비상금으로 쓰시라고, 드시고 싶은 거 사드시라고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드렸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네가 준 돈. 엄마는 더 크게 우셨습니다. 그것들이 알아챘어. 미나가 내 방을 뒤져서 통장을 찾아냈어. 그들이 나를 협박했어. 최 여사가 내 머리채를 잡고 돈을 주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고. 너무 무서워서
줄 수밖에 없었어. 5천만 원. 그것들이 다 가져갔어. 서연아, 그 돈으로 제주도 여행 간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시어머니가 엄마를 데리고 함께 갔다고 거짓말했던 그 여행. 결국 그들은 엄마의 돈, 제 피땀이 섞인 돈을 빼앗아 호의호식하러 떠난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 넣은 후에 돈을 빼앗은 후 그들은 엄마가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할까봐 두려워 시어머니가 엄마를 창고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가둬두고 엄마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거짓말할 계획이었다고 매일 시누이 미나가 남은 밥을 가져와 개에게 던져주듯 창고 안으로 던져주었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 분노는 이미 극한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빙하였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증오였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답을 마주하기가 가장 두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흐릿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제 남편.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앙상한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침묵했습니다. 엄마의 침묵은 그 어떤 고발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는 엄마의 어깨를 잡고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들이 엄마를 괴롭힐 때 어디 있었어요? 그는 제 남편이고 엄마의 사위잖아요. 알고 있었죠? 그렇죠.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서연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기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남편, 제가 사랑했던 남자, 제 가족과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맡겼던 그 남자.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나한테 처음 소리 지르던 날, 그 사람도 거기에 있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어. 내가 그 사람한테 애원했어. 민준아,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다오. 나는 늙어서 이 힘든 일을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내 손을 뿌리치면서 여자들 일에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하더구나. 어머님 성격이 저러시니 장모님이 그냥 맞춰드리는 게 집안이 조용해지는 길이라고. 집안의 평화라고요? 세상에, 그는 제 엄마를 뭐라고 생각한 걸까요? 자기 엄마 비위를 맞추기 위한 하녀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리고 내가 창고에 갇혔을 때 내가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 이름을 불렀어. 엄마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왔어. 창고 문 밖에 서 있었어. 그 사람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어. 장모님, 며칠만 참고 계세요. 지금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여행 다녀오셔서 기분 좀 풀리시면 제가 꺼내드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어. 나를 그 안에 내버려 두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겨웠습니다. 그 인간이 역겨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주동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은폐하고 매일 전화로 저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다정하고 위선적인 말들을. 엄마는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운동하러 가셨어. 엄마는 드라마 보고 계셔. 당신 일에만 신경 쓰시래. 세상에, 그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엄마는 저 어둡고 차가운 창고 안에서 굶주리며 절망 속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숙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전화했을 때 그가 스피커폰으로 내 목소리를 들려줬어. 창고 문 밖에서 웃으면서 말했지. 들었죠? 당신 딸 전화 왔네. 계속 시끄럽게 굴면 내가 당신 딸한테 장모님이 치매 걸려서 집 나갔다고 말해버릴 거야.
너무 무서워서 더는 소리 지를 수가 없었어. 그저 울기만 했어. 악마. 그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는 엄마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고문했습니다. 엄마를 향한 제 사랑을 무기로 삼아 엄마를 통제하고 희망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독약처럼 진득한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알겠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제 다 알았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 그들의 비행기도 곧 착륙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집에 도착할 겁니다. 아주 좋아. 돌아와라. 지옥으로 돌아와. 너희들의 심판을 받아라. 폭풍이 닥치기 전에 엄마를 돌봐야 했습니다. 이 상태로 엄마를 둘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씻겨드릴게요. 그리고 죽을 끓여드릴게요. 드셔야 해요. 기운을 차리셔야 해요. 제가 엄마를 위해 정의를 되찾는 걸 보시려면 건강하셔야 해요. 저는 거의 엄마를 안다시피 부축하며 계단을 올라 제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의 예전 방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방은 미나의 더러운 손길이 닿았을지도 모를 곳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의 침실, 가장 크고 고급스럽고 가장 큰 욕실이 딸린 방으로 엄마를 모셨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해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더럽고 악취나는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찢어진 옷 아래에는 뼈만 앙상한 몸이 있었습니다. 등과 팔 곳곳에는 오래된 멍과 새로운 멍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꼬리뼈 부근에 피가 배어나오는 욕창을 보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바닥에 너무 오랫동안 앉거나 누워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엄마를 때렸군요. 제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참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최 여사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어. 몇 번이나.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치심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깨지기 쉬운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엄마를 씻겨드렸습니다. 진흙과 오물로 떡진 머리를 감겨드렸습니다. 제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욕조의 따뜻한 물과 섞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몸에 남은 지옥의 흔적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저는 제 가장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엄마에게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푹신한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쉬고 계세요. 제가 부엌에 가서 죽 끓여서 금방 다시 올게요.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오니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빌어먹을 것들은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집에 먹을 것 하나 사두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근처 24시간 마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찹쌀, 삽쌀, 다진 안심, 파, 깻잎, 생강을 샀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수를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 냄비에 죽을 안쳤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저는 약상자에 항상 구비해 두는 의료용 장갑을 끼고 휴대폰을 든 채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모든 것을 촬영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더러운 방, 엄마가 누워있던 누더기 더미, 제가 부순 자물쇠, 그리고 가장 끔찍한 증거인 곰팡이 핀 밥그릇까지. 저는 그 밥그릇을 조심스럽게 지퍼백에 넣어 밀봉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부엌으로 돌아오니 고소한 죽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냄새, 인간의 온기가 담긴 냄새였습니다. 저는 뜨거운 죽을 한 그릇 떠서 파와 깻잎을 얹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생강을 조금 넣었습니다.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엄마는 깜빡 잠이 드셨다가
제 소리에 놀라 깨셨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저예요, 엄마. 죽이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엄마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죽을 한 숟가락씩 불어서 엄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입을 벌리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지 못했을까요? 목구멍이 삼키는 법을 잊어버린 듯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힘겹게 넘기셨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맛있으면 다 드세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 해요. 엄마. 곧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 엄마는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 한 그릇을 다 비우시자 저는 엄마를 다시 눕혀드렸습니다. 엄마의 몸은 한결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음식의 온기, 사랑의 온기가 서서히 엄마의 몸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무세요, 엄마. 제가 여기서 지켜드릴게요. 이제 쥐새끼 한 마리도 엄마를 귀찮게 하지 못할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며칠 만인지 모를 피곤하지만 평온한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침대 곁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문 앞에서 택시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그리고 미나의 까랑까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역시 집이 최고야. 제주도도 좋았지만 우리 집만 한 곳이 없네. 이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 돈은 다 쓰고 피곤하기만 하구먼. 그 박서연은 언제 돌아올지 감감무소식이네. 돌아오면 또 연기해야 할 텐데 피곤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남편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뭘 걱정하세요. 제가 다 계획해놨어요. 서연이 돌아오면 장모님이 침에 걸려서 집 나갔다고 하면 그 여자 순진해서 다 믿을 거예요.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아주 때맞춰 왔구나. 돌아와라, 악마들아. 너희들의 심판을 받으러. 저는 조용히 일어나 엄마의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엄마의 주름진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편히 주무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엄마에게 겪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어둠 속에서의 불길한 놀라움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수억 원을 주고 산 수입 소파가 놓인 넓고 호화로운 거실은 지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안락의자 현관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집주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나야, 불 좀 켜. 긴 여행 끝에 피곤함이 묻어나는 민준 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미나가 재빨리 대답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세 사람은 문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가짜임이 분명한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라탄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기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불쾌함으로 변했습니다. 시누이 미나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제 돈으로 산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짧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렸고 씹던 껌이 입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민준 씨. 그는 명품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바닷바람에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놀라움에서 극도의 공포로 그리고 이내 시든 배춧잎처럼 창백하게 변하는 그 극적인 변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아, 민준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었습니다. 언제 왔어?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낯설게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모든 걸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찍 왔어. 여행은 즐거웠어?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특유의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쏘아보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어이구, 누구신가 했네. 집에 왔으면 왔다고 할 것이지. 왜 불 꺼놓고 귀신처럼 앉아있어? 사람 놀라게. 그녀는 태연하게 캐리어를 끌고 방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멈춰. 제가 나지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를 그 자리에 멈춰 세울 만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뭐라고? 그녀가 돌아서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누구더러 멈추라는 거야? 네가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명령을 해? 여행은 즐거웠냐고요, 어머님.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 엄마 돈 5천만 원 다 쓰고 오셨어요? 제 말은 거실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미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 등 뒤로 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이 졸린 닭처럼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촌스러운 할망구. 어머님이 돈을 훔치고 괴롭히고 창고에 가둔 그 할머니 말이에요. 제가 직접 모셔와서 대질 신문이라도 해드릴까요? 너.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그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시어머니를 모함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같으니라고. 민준아, 내 마누라가 하는 말 좀 들어봐라. 아주 막 나가네. 딱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가 저를 때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강한 따귀에 머리가 윙윙 울리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범죄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서연아, 너 입 닥쳐.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서 피곤하지도 않아? 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어머니는 여행 다녀오셔서 힘드신데 안부는 못물을 망정.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뺨을 감쌌지만 시선은 그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당신 방금 나쳤어. 나는 민준 씨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하잖아. 우리 엄마를 모함하고. 모함.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증거라도 보여줄까? 당신들이 우리 엄마한테 던져준 그 곰팡이 핀 밥그릇, 당신들이 엄마를 가둔 그 악취나는 창고, 엄마 몸에 남은 멍자국들, 보고 싶어? 그 할망구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 늙은이를 어디로 빼돌린 거야? 아니면 도망친 건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촌것들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 입 닥쳐. 제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당신 따위가 우리 엄마 이름을 입에 담을 자격은 없어. 저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민준 씨. 누가 당신들한테 이런 짓을 하도록 허락했지? 민준 씨가 침묵하자 시어머니는 다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내가 했다. 어쩔 건데?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내 엄마는 그냥 빌어먹는 식충일 뿐이라고. 내가 내 엄마랑 너를 먹여 살려준 거야. 내가 그 여자를 가둔 게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 식구들 전부 길바닥에 내쫓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짝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귀가 먹먹했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제 영혼의 공허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를 때렸습니다. 제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 엄마를 고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를 때렸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이상 사랑도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얼음장 같은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위세를 떨치자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해대며 소리쳤습니다. 봤지? 내 아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 안다고. 네가 이 집에서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네가 돈 좀 번다고 대단한 줄 아냐고. 똑똑히 말해두는데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민준이 거라고. 나는 걔 엄마니까 당연히 살 권리가 있고 너희 모녀는 민준 씨 집이라고요.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따귀를 날린 후 얼어붙어 있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빌라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민준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움찔했습니다. 그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그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아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주춤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 벽돌 한 장, 풀 한 포기까지 모두 제 피땀으로 번 돈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명의는 오직 제 이름 박서연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제가 민준 씨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집에 단 1원도 보태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지금 얹혀 살고 있는 식객일 뿐이라고요. 제 말은 시어머니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시어머니더러 얹혀 산다고? 식객? 얹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비웃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족속들이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엄마를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어. 내가 출장 가면 눈뜬장님이라도 될 줄 알았어? 민준 씨 등 뒤에 숨어있던 미나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 참 잘하시네요, 형님. 형님이 뭘 알아요? 그 할머니도 집에 있으면서 곱게 계시지 않았다고요. 맨날 부엌에서 몰래 음식 훔쳐먹고 냉장고나 뒤지고 엄마는 그냥 버릇 좀 고쳐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훔쳐먹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되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딸 집에서 당신들 전부를 내 돈으로 먹여 살리는 이 집에서 음식을 훔쳐 먹었다고? 여기요. 미나가 뻔뻔하게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부엌에 둔 고구마 말랭이 훔쳐 먹는 영상도 찍어놨다고요. 보여드릴까요? 그녀는 영상을 틀려고 했지만 저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곰팡이 핀 밥그릇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초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법정에서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되겠네. 고마워. 미나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엄마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범죄, 즉 노인을 굶겨서 간식을 훔쳐 먹게 만든 범죄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자 폭력을 쓰려 했습니다. 인연의 주둥이를 찢어버릴라. 그녀가 저에게 달려들며 거친 손으로 제 얼굴을 핥히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 피했지만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거나 그녀가 발버둥 쳤습니다. 네, 마누라 버릇 좀 고쳐놓게. 더 복잡해질 것도 없어. 제가 민준 씨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모든 건 명백해졌으니까. 저는 방금 저를 때린 남자, 지금은 제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 미나의 훌쩍이는 소리, 그리고 민준 씨의 무거운 침묵. 민준 씨,
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사람답게 살 마지막 기회. 그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똑똑히 말할게. 선택해. 내 편에 서서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 집에서 내보내고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든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 나가든가.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제가 하는 말 들었어? 감히 내 엄마를 내쫓겠대. 네가 전현 편을 들면 너는 불효자식이야. 내가 너를 낳고 키웠는데 이제 마누라 따라서 내 어미를 내쫓겠다고? 그녀는 늘 하던 레퍼토리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고 다시 자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가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따르면 무엇을 얻고 어머니를 따르면 무엇을 잃을지 그는 저를, 재정적 지원을, 이 호화로운 집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방임 속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바로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화해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멀리 다녀와서 피곤해서 그래. 어머님도 그냥 연세 드셔서 성격이 급하신 것뿐이야.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부부끼리 조용히 해결해야지. 이렇게 소란 피우면 이웃 사람들이 듣고 비웃어. 장모님 창고에 계셨던 것도 그냥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며칠 뿐이었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 결혼 생활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 그가 정말로 그 말을 했습니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니라고. 뼈만 앙상하게 마르고 욕창까지 생겨 죽을 뻔했던 우리 엄마를 두고 제 남편은 누가 죽은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돌아왔으니까. 그는 제 눈에 치명적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했습니다. 장모님 방으로 모시고 당신이 잘 돌봐드리면 되잖아. 모든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당신도 며느리니까 어머니께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어때? 어쨌든 어른이시잖아. 그냥 넘어가서 우리 집안 평화롭게 지내자. 응?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소리는 건조하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멈칫했습니다. 자기, 왜 그래? 저는 웃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더러 사과하라고? 우리 엄마 돈을 훔친 사람한테, 우리 엄마를 굶긴 사람한테, 우리 엄마를 짐승처럼 가둔 사람한테, 그리고 당신,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매일 나에게 거짓말을 한 당신, 이 모든 범죄에 동조한 당신. 나더러 그냥 넘어가라고? 끝났어, 민준 씨. 제가 속삭였습니다. 부부의 정, 은혜, 원한 다 끝났어. 당신이 날 때린 것보다 방금 당신이 한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어. 그 말이 모든 걸 죽여버렸어. 시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자 다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래, 어서 내 시어머니한테 사과해. 그럼 내가 용서해주지.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들 세 사람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전화하려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친구, 변호사, 미나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고자질하려고, 유치하게. 민준 씨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너 뭐 하려는 거야? 이러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112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휴대폰에서 단호하고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12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준 씨의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끊어. 당장 끊어. 그가 저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봐. 그는 겁에 질려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진짜 미쳤구나. 이 미친년. 우리 집안 다 감옥에 쳐넣을 셈이야.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 차분하게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네, 침착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불법 감금 및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제 친정 어머니이신 이현숙 씨, 70세입니다. 가해자는 제 남편 김민준, 시어머니 최영자, 시누이 김미나입니다. 현재 모두 현장에 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초구 서초동 빈마을 빌라단지 28호입니다. 현재 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위독하며 심각한 쇠약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시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순찰팀을 즉시 출동시키겠습니다. 현장을 보존해 주십시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들을 자택에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폭발했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닌 공포와 분노였습니다. 이 미친년, 감히 시댁 식구들을 다 팔아먹어?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녀가 다시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민준 씨가 막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꽉 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경찰이 곧 온단 말이에요. 경찰이 오면 뭐, 무서워. 그녀는 여전히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전현이 모함하는 거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미나는 이미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나 감옥 가기 싫어. 감옥 가기 싫단 말이야.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빠, 나 좀 살려줘. 민준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처절한 애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내가 빌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엄마 감옥 가면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무릎 꿇어.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무릎 꿇으라고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좀 용서해줘. 내가 빌게.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은 그를 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제 남편을. 제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민준 씨. 제가 말했습니다. 내 기회는 내가 날 때렸을 때 이미 사라졌어. 누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라고 말했을 때 사라졌다고. 이제 당신들과 대화할 상대는 법밖에 없어.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고급 빌라 단지의 위선적인 고요함을 찢어 놓았습니다. 경찰차는 우리 집 정문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파랗고 빨간 경광등이 큰 창문을 통해 거실을 비췄습니다. 미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을 멈추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넉나간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격렬하고 위압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반응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곧장 문으로 가서 활짝 열었습니다. 3명의 경찰관, 남자 2의 여자 1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접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즉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손발을 버둥거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경찰 아저씨. 나 좀 살려주시오. 내 며느리가 나를 때리고 집을 빼앗고 우리 식구들을 모함하고 있어요. 전현을 잡아가시오. 전현을. 여자 경찰관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엄한 표정으로 일어나서 조용히 진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경찰관이 저를 보았습니다. 박서연 씨, 사건을 다시 진술해 주십시오. 피해자이신 어머님은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피해자는 제 어머니시고 지금 2층 제 침실에 계십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님들께서 제 어머니를 보시기 전에 지난 2달 가까이 제 어머니가 감금되어 있던 곳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을 뒷마당으로 안내해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부서진 자물쇠는 여전히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악취가 여전히 코를 찔렀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췄습니다. 여기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 누더기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밀봉해 둔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제 어머니에게 먹으라고 준 음식입니다. 저는 곰팡이가 핀 밥그릇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자 경찰관은 얼굴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혐오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휴대폰을 열어 제가 처음 엄마를 발견했을 때 찍어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시누이가 방금 자랑스럽게 보여준 그들이 제 어머니를 굶겼다는 증거 영상입니다. 직접 촬영했더군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위층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꾸며낸 거야. 전현은 연기자라고. 저 밥그릇도 어디서 주워온 거야. 나를 모함하는 거야. 조용히 하십시오.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저를 향한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데리고 제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엄마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어나 침대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경찰관들을 보자 엄마는 겁에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제발 저를 잡아가지 마세요. 제가 달려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분들은 경찰관이고 우리를 보호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자 경찰관이 천천히 다가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어르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성함이 이현숙 씨 맞으시죠? 혹시 몸에 있는 상처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잠옷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래되고 새로운 멍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상처를 살펴본 후 이불을 걷어 제가 연고를 발라드린 욕창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구급차 불러야겠어요. 어르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즉시 상해 진단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대답하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엄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현숙 어르신,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어르신을 때렸고 누가 창고에 가뒀나요? 엄마는 저를 보고 다시 제복 입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억눌려왔던 공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여자 경찰관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최영자, 서연이 시어머니예요. 그 여자가 나를 때리고 내 돈을 빼앗고 나를 가두고 밥도 주지 않았어요. 미나랑 민준이도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눈물 젖은 증언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공격성은 없었고 오직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 2명이 신속하게 위층으로 올라가 엄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엄마를 최고급 국제병원으로 모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 나갈 때 시어머니와 미나는 구석에 숨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나이든 경찰관이 그들 3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최영자 씨, 김민아 씨, 박서연 씨의 고소 내용과 이현숙 씨의 증언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니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미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안 가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나 힘들어. 나 심장병 있단 말이야. 나 죽네. 나 죽어. 당신들이 나를 죽이는 거야. 또 연기하시는군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의사를 불러서 여기서 바로 진찰받게 해드릴까요? 병원도 바로 근처에 있는데요. 여자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영자 씨,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민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가족 다 망가지는 거야. 부부간의 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면 안 돼? 제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때리고 우리 엄마가 갇혀 있어도 누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정을 생각했어. 당신은 비겁하고 파렴치한 인간이야. 아들이 욕을 먹자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망가지든 말든 너희들 이혼해. 재산 분할하자고. 이 집은 내 아들 거야. 내 남편이니까 절반은 받아야 해. 나를 내쫓아? 좋아, 나가지. 하지만 내 아들은 이 집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드디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돈, 집.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방금 모든 상황을 지켜본 경찰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들이 이 집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유유히 제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내 들고 거실로 돌아와 등기부 등본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제 이름 박서연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혼전 재산입니다.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역시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즉 제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은 당신과 단일원도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 당신 여동생은 지금 불법으로 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불법 감금 및 학대 혐의 외에 이 3사람을 제 집에서 즉시 퇴거시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들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단 1초도 이들이 이 집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씨, 최영자 씨, 김민아 씨, 집에서 나가서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시죠. 안 가. 시어머니가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안 간다고. 협조하지 않으시면 경찰관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강제력을 동원하여 연행하겠습니다. 남자 경찰관 2명이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발버둥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나는 울면서 여자 경찰관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마지막은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 공포,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잔인하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잔인한 건 당신들이야. 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비열한 인간. 그는 고개를 숙이고 경찰의 뒤를 따라 힘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제 빌라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문에 기댔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자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퍼서도 아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끔찍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 세 사람이 연행된 후 제 집은 무서울 정도로 넓고 텅 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처음 돌아왔을 때 느꼈던 죽음의 침묵이 아닌 평화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곧바로 청소 전문 업체에 전화해 오늘 밤 당장 집 전체 대청소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창고를 소독하고 시어머니와 미나 방의 모든 물건을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흔적이 제 집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응급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한 심각한 쇠약 상태이며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져 몸의 욕창이 감염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 일주일만 더 늦게 돌아왔더라면 저는 엄마를 영원히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왔던 경찰관에게서 추가 진술과 서류 작성을 위해 경찰서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위독하셨지만 의사는 고비는 넘겼으니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저는 안심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사무실로 들어서자 민준 씨와 미나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풀이 죽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관이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오셨군요. 앉으시죠. 어젯밤 초기 진술을 받은 후 최영자 씨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며 심장병이 재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또 그 연극이군요. 연기하는 겁니다, 경위님. 저희도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 정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 말씀대로 심전도, 혈압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심장마비에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의사의 결론은 심리적 공황 상태일 뿐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시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만 경찰관이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여전히 연기 중입니다. 사무실에는 들어오지 않고 복도에 드러누워 경찰이 자신을 고문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한다고 소리치고 있어서 매우 곤란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나가보죠. 복도로 나가자 경찰관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대기 의자에 드러누워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날 죽이려 하고 경찰은 전염편만 들고 늙은이를 죽이려 드네. 서류를 떼러 온 몇몇 민원인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어나시죠, 어머님. 그녀는 실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더 큰 소리로 신음했습니다. 저기
저 독사 같은 년 좀 봐. 날 죽이러 왔어. 나 좀 살려줘요. 저는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스피커폰 상태였습니다. 네, 국립정신건강센터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신음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제 시어머니를 위해 입원 치료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심각한 망상형 정신질환 증세를 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드러눕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환자 이송을 위한 특수구급차를 즉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가 통제력을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가할까봐 두렵습니다. 정신병원 특수구급차라는 단어를 듣자 시어머니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빨리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감히 나를 미친년 취급해? 그녀가 저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어라, 심장병은 다 나으셨나 봐요.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저한테 욕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꾀병이었어. 정말 지독한 사람이네. 경찰까지 속이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나와서 그녀에게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최영자 씨가 완전히 건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시면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더 무거워질 겁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고 제게 연극이 탄로나 망신을 당한 시어머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불에 타버릴 듯한 눈으로 쏘아보고는 힘없이 일어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경찰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참고 영상, 곰팡이 핀 밥그릇, 미나가 찍은 영상, 병원에서 발급받은 엄마의 초기 상해 진단서, 그리고 그들이 엄마에게서 빼앗은 5천만 원의 이체 내역까지 모든 것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에게는 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경찰서에서 끝날 줄 알았던 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고급 주택가였지만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밤중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시댁 식구 3명을 연행해 간 사건은 뜨거운 뉴스가 되었습니다. 동네 CCTV와 이웃집 블랙박스에 모든 것이 찍혔습니다. 이틀 후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공한 여성 CEO, 시댁 식구들의 친모 학대 고발, 중세 시대처럼 창고에 감금. 기사는 제 이름과 주소를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묘사는 너무나 상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서에서 드러누운 모습, 민준 씨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 초췌한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까지, 그리고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미나가 엄마가 음식을 훔쳐 먹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그녀의 악의적인 코멘트까지 기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네티즌들은 저를 찾아 나섰고 그들의 힘으로 제가 누구인지, 제 회사와 직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연히 제 남편이 누구이며 어디서 일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 씨의 가족을 악마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한민국 최악의 시어머니, 미나는 인간성을 상실한 시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가장 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배운 사람이고 대기업의 영업팀장이면서도 이런 야만적인 범죄를 방관하고 심지어 동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겁하고 파렴치한 기생충 같은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준 씨와 미나의 개인 SNS는 수만 개의 욕설과 저주로 도배되었습니다. 폭풍은 인터넷에서 그치지 않고 민준 씨의 직장으로
직접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지를 매우 중요시하는 유명한 대기업이었습니다. 영업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 비도덕적,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회사 명성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고객들은 항해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은 문의 전화를 해왔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며 피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 같은 사람을 회사에 둘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오로지 엄마를 돌보는데 집중했습니다. 일주일 휴가를 내고 엄마 곁에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책을 읽어드리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밤에 자주 놀라 깨셨지만 제가 곁에 있자 점차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또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가장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여론의 감시 속에서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저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선고일, 저는 뉴스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주범 역할을 한 시어머니는 학대, 재산 갈취, 불법 감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꾀병과 눈물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적극적인 공범이었던 미나는 영상 촬영, 학대 방조 및 모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엄마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민준 씨, 법원은 그가 범죄를 은폐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은 혐의 유기치, 사상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엄마가 갇힌 사실과 건강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엄마를 방치했습니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었지만 변호사는 한국의 법체계 하에서 이는 매우 엄중하고 경고적인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법의 심판만이 유일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심판, 양심의 심판이야말로 그들을 평생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자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정말로 기절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교도소로 직행했습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판결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멋진 팀장에서 이제는 죄수가 되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처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준 씨의 회사는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규정 위반을 이유로 그를 즉시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집행유예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얻은 미나는 그 어떤 곳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모범수로 감형받아 출소한 민준 씨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집도, 차도, 직업도 없었습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는 오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시어머니도 만기 출소했지만 교도소 생활로 건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신경질적인 노인네만 남았습니다. 그들 세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시어머니가 항상 쥐구멍이라고 비웃던 시골의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으로 돌아갔습니다. 15제곱미터도 안 되는 어둡고 축축한 방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엄마를 가뒀던 창고와 거의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한 푼 한 푼 벌어야 했습니다. 미나는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전직 팀장이었던 민준 씨는 배달 대행 기사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창피해서 항상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명예,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웃들의 경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적이
저 악독한 집안 말이야. 마누라 등쳐먹고 장모까지 해친 놈.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평생 동안 계속될 형벌이었습니다. 가끔 그들이 후회할까 궁금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준 씨를 만날 필요도 대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그가 형사 처벌을 받은 증거, 엄마를 학대하는 데 동조한 사실, 그리고 그날 밤 저를 때린 폭행 사실까지 법원은 신속하게 우리의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집은 제 혼전 재산이었기에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종이를 손에 들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원에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많이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걷기 위해 물리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실로 들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도 웃으셨습니다. 엄마의 미소는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엄마. 엄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했니, 딸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저 자유예요. 우리 모녀, 이제 아무도 방해할 사람 없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 고생했다. 남편을 얻은 게 아니라 악마들을 집에 들였구나.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교훈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이미 잃었어요. 엄마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엄마를 위해서만 살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모녀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퇴원하시던 날, 저는 엄마의 방을 새로 꾸몄습니다. 낡은 가구는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구로 채웠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난초를 많이 사서 베란다에 가득 걸어두었습니다. 정원도 조경사를 불러 다시 푸르게 가꿨습니다. 민준 씨가 타던 낡은 차는 팔아버리고 더 승차감이 좋은 새 차로 바꿨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다닐게요. 어디든 가고 싶으신 곳 제가 다 모시고 갈게요.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퇴원시킨 후 한 달 더 휴가를 냈습니다.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맡길 수 있지만 엄마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엄마는 여전히 큰 소리가 나거나 어두워지면 깜짝깜짝 놀라셨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을 엄마를 위해 썼습니다. 집은 대청소를 마쳐 그 사람들의 흔적은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서 욕을 퍼붓고 민준 씨가 무릎 꿇고 애원하던 거실의 비싼 소파는 버렸습니다. 대신 엄마가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소박하고 아늑한 원목 가구로 바꿨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의 방은 벽을 터서 정원이 내다보이는 큰 유리창이 있는 다도실 겸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악취나던 창고는 허물고 그 자리에 난초 온실을 지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돈 버는 것밖에 몰랐고 집안일은 모두 남에게 맡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채소와 생선을 고릅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갈비찜, 삼계탕을 배웠습니다. 엄마가 곰팡이 핀 밥을 삼켜야 했던 날들을 한 끼 한 끼의 식사로 보상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맛있게 식사하시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엄마를 부축해 정원에서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감금되었던 날들 이후 엄마의 다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인내심을 갖고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한 걸음만 더.
제가 있잖아요. 절대 안 넘어져요. 엄마는 제 손을 굳게 잡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폭풍우를 겪은 후 우리 모녀의 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사교 모임 대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오래된 영화를 보고 과일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옛날 이야기,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일과 야망에 쫓겨 있고 지냈던 소박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평화가 서서히 돌아왔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웃음이나 미나의 증오 섞인 냉소가 아닌 엄마의 인자한 웃음소리, 제 진심 어린 행복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제가 다시 출근했을 때 회사 사람들은 저를 존경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이 묻지 않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결단력 있게 일했지만 일에 미쳐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칼같이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엄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성공, 돈, 이 모든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민준 씨 가족에 대한 소식을 건너 듣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사회에서 버림받고 산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 소식은 더 이상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죗값을 치렀고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우리 모녀의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증오는 없고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남은 삶.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집은 항상 햇살과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엄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건강하게 걸으실 뿐만 아니라 체중도 몇 킬로그램이나 늘었습니다. 얼굴은 혈색이 좋고 정신도 맑아지셨습니다. 눈에 서려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인자하고 복스러운 눈빛만 남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 동네 노인복지관의 건강체조교실에 등록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는 고운 운동복을 입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즐겁게 운동하러 가십니다. 예술 꽃꽂이 수업도 듣기 시작하셨죠. 엄마가 만들어 오신 작품은 제가 소중하게 거실에 장식합니다. 엄마는 뒤늦게나마 진작에 누리셨어야 할 진짜 노년의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제 일도 여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더 강해진 제 모습에 사업 파트너들은 저를 더욱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약속했듯이 다시는 일이 제 모든 시간을 차지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아 엄마를 절에 모시고 가거나 교회로 나가 맑은 공기를 쐬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너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생각은 없니? 너는 아직 젊은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네가 혼자 남을까봐 걱정이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엄마. 저는 한 번 실수했어요. 겉모습과 능력만 보고 가장 중요한 인격과 인간성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가 곁에 계시니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셈이에요. 언젠가 좋은 인연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서두르거나 환상을 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해 가을, 제가 돌아온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생 꽃구경을 가보고 싶어 하셨던 엄마를 위해 강원도로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우리 모녀가 수국이 만발한 꽃밭 한가운데 섰을 때 엄마는 우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내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제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엄마가 가고 싶어 하시는 곳 다 모시고 갈게요. 엄마가 건강하고 즐거우시면 그게 제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날 오후 우리는 호숫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제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왔습니다. 배신과 고통의 극한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엄마를 위한 정의를 되찾고 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평온, 지금 제가 가장 선명하게 느끼는 두 글자였습니다. 부유함도 지위도 아닌 엄마 곁에 앉아 엄마의 미소를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온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은 평온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차갑던 빌라는 이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성공한 여성 CEO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효심 깊은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밖에서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엄마가 계시기에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을, 효심과 강인함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인생은 우리 모녀에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